주택 공급 뭐죠? 주택 공급. 주택 공급. 공급 원칙 1번. 사업 주체가 네모에 보시면 바로 위에 두 줄 올라가면 네모 안에 보시면 되겠네요. 네모 안에 715페이지에 네모 안에 보시면 1번.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을 것. 복리시설은 뭐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복리시설은 본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 그리고 사업 주체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괄호 안에 또 한 말이 있죠.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봐셔야 되니까 복리시설은 신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네 번째 줄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말 있죠? 제출. 동그라미 5번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걸 보관했다가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때는 공개해야 된다. 가볍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마감자재 설치하는 거, 거기 그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에 제출된 질과 다르게 만약에 시공하려고 할 때는 당초에 제출했던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 말들, 아까 설명드린 것들 한번 읽으시면 되겠고, 718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보겠습니다. 718페이지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격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곳이 있죠. 공공택지. 공공택지가 아니어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곳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역을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 그래서 먼저 지정하는 사람들 한번 여기서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 조정 대상 지역도 국장. 투기 과열 지역도 국장 지정합니다. 투기 과열 지역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 지역. 그래서 투기 과열 지역을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뭐가 더 까다로운 절차이겠어요? 의견 듣는 것과 협의를 거치는 것과. 협의가 힘들죠? 의견 듣는 거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여러 차례. 강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듣지 협의는 안 해요. 협의를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누가 협의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협의해야 되겠죠? 저는 높고 낮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도지사가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국장은 시도지사 그냥 의견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하는 것들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근데 투기 과열 지구는 시도지사도 할 수 있죠. 그 의견 듣는다고 협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투시도 해가지고 얘만 시도지사예요. 투시도 금방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시점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걸 투시도 한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원경법 같은 거 표시할 수 있는 거 투시도. 설계도 같은 것도 투시도로 해가지고 그리기도 하고, 그린 거는 다 저는 그래서 설계하는 것만 투시도 그런 거 같더니 어쨌든 다 모든 그냥 그린 거 다 투시도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 투시도. 투기 과열 지역은 누가 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투시도. 이런 것들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여러 가지 좀 지역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요. 같은 것만 보게요. 같은 것 보면 주택 청약 경쟁률이 최근 2개월간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한 것.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전달달도 5대1, 전달도 5대1, 다 5대1 초과한 거.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좀 소형주택은 본래는 인기가 좀 없죠. 그러니까 5대1은 금방 되고요. 5대1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인기 없으니까 10대1. 주택 청약 경쟁률이 직전월부터 2개월간 하는 말인데 그 말 여러분들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한 것. 국민주택은 10대1 초과한 것. 그리고 적용하는 요건, 요건들이 다르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에 아파트 청약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었죠. 그 우선순위의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을 다르게 조정을 하겠다는 조정. 1순위 요건 같은 것들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있고 1순위 요건을 더 완화해서 쉽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것은 너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분양시장이 얼어붙어서 조정 대상 지역은 또 두 개가 있어요.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그 두 개 요건 또 달라요. 너무 어려워서 알 수 있는 거 과열 지역만 보겠습니다. 과열 지역. 위축 지역은 아마 이게 없을 때까지 지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소멸될 가능성이 많아요. 써먹지도 못하고. 입지의 최소구역은 그래도 3호까지인가 지정이 되는데 위축 지역은 아마 지정이 안 되고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열 지역만 보면 자, 청약 경쟁률이 얼마를 초과했어요? 5대1. 그리고 작은 평수는요. 10대1 초과했을 때 이런 것들 다 정해서 어디 나오더라도 만약에 시험에서 무슨 지역을 지정하는 요건으로서 과론을 외우시오. 얘가 한번 나왔어요. 투기 과열지구 5대1, 10대1 그리고 이제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것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숫자도 어렵고 여기서 뭐 혹시 분양가 상한제나 조정 대상제에서 20%, 30% 하는 것들은 이제 한번 나중에 유학집에서 비교는 한번 하겠는데 뭐 안 되면 이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 쉬운 거 세 가지 다 적용돼요. 세 가지 다. 다른 지역적인 것들은 해봐야 정리 안 되는 거니까 버리고요. 5대1, 10대1 이것이 지정요건. 분양가 상한제 보겠습니다. 공공택지에 지정한다. 공공택지에서 적용되죠? 또 하나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하는 거.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다음 페이지 1번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택.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높이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주택.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됩니다. 1번은 어차피 제한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값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도시형한테. 그리고 3번은 관광특구에서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잘 지어서 양껏 비싸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특구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비싸죠. 우리나라 특성이 또 고층 아파트에서 아주 잘 지어서 마음껏 받아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데 관광특구 있죠. 거기 센텀시티 이런 아파트 아주 비싸잖아요.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 막 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됩니다. 층수가 몇 개? 50층. 높이는 150층.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것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낮은 것은 적용되고 50층이고 140m다. 적용 안 돼요. 40층이고 150m다. 적용 안 됩니다. 이제 낮은 거 보기 낮은 건 49층이고 140m인 것. 이건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숫자 같은 건 이제 나중에 연습을 하고 일단은 50층 150m 기억해 주시고 2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업들은 공동주택인데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나와 있죠.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을 한 경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문에 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겠죠. 당연히. 분양가격은요. 아파트의 가격은 일단 땅값이 있어야 돼요. 택지비. 그리고 아파트 지하면 건축비가 들어가 있죠.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택지비와 건축비 하는데 그 산정 기준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볼 필요가 있는 정도만 정리해서 유학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고 너무 복잡해서 책에. 다음에 721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 국장이 하게 되는데요. 그 네모의 부분 하나만 보기로 했어요. 3번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월평균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곳. 이것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723페이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저당권 설정 제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여기서 착공을 하면요. 입주자 모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 아직 입주자 모집 안 했다 하더라도요. 승인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업 주체 땅이 아니에요. 물론 현재는 사업 주체 땅이지만 입주자가 모집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냈죠 또. 그 사람들 분양을 해야 되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한 나의 땅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심지어 이걸 팔거나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저당권 설정 등의 금지입니다. 근데 물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한 번 허용되는 게 있어요. 자, 공급계약 체결하면 이 사람이 계약금도 냈죠. 또 중도금도 내는 경우 있죠. 잔금도 내야 되겠죠. 이런 중도금 같은 것들을 대출받기 위해서 대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 이건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 이건 돼요. 그건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이걸 사업 주체가 그냥 팔아면 내가 여기에 그 계약금도 내고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졌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주택 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대요. 그건 될 수 있죠? 또 언제까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면 안 되느냐? 입주 가능일 있죠? 여기 통보한 거. 4월 16일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부터 60일까지. 자, 입주 가능일 통지를 해주면 물론 중도금 같은 거 안 받고 나중에 이것만 받을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선분양을 많이 해서 그렇지 선분양이 꼭 아닐 수 있죠. 자, 그래서 4월 16일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뭐 잔금을 가지고 와서 입주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무슨 후분양해서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입주를 하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60일 지나버렸어요. 그럼 여기 사업 주체도 이걸 누가 팔아야 되는데 여기 잔금을 가지고 와서 입주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 없죠. 아파트 지어놓고 입주하는 사람이 당연히 입주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60일 지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제 처분 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 언제까지? 며칠까지? 60일까지. 그때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60일은 기억을 해주시고 60일. 나중에 신청일만 나중에 또 추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23페이지. 원칙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이나 대지돼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이나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 하는 말 있죠? 같은 말이에요. 입주 가능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60일까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2. 전세권 등 용익물건을 설정하는 것. 3.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안 되겠죠? 저당권, 전세권, 매매 이런 거 안 돼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입주 예정자가 동의하면 된다고 했죠? 그 입주 예정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을 때 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동그라미 1번 파란색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1번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 건설 융자를 받는 경우 그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입주 예정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726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권 정의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만 본 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그런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 매도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공부를 했고요. 그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반대한 사람, 리모델링 하지 않겠다고 반대한 사람에게도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는요. 주택건설 사업을 다 끝냈어요. 사용 검사를 받았는데 이거요. 이게 뭐 갑을 병, 정, 무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 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가 아니고 갑을 병, 정, 실제 또 이 무가 또 나왔어요. 이게 원래 무인데 이게 갑을 병, 정, 무. 이 이름이 같다 보니까 이 사람 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송하는 경우 있죠, 무가. 왜 네가 남의 땅을 팔아먹냐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에 이겼어, 이 사람이. 원래 무가. 가짜 무가 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겨서 대지 소유권을 이만큼을 뺏어갔어요. 이거는 지금 남의 땅에서 아파트를 지은 거죠. 사용검사 다 받았어요. 사용검사까지. 근데 이 본래 소유자가 이걸 땅을 회복했다고 해서 이걸 아파트를 철거할 수는 없잖아, 또 그렇다고.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이제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람 땅을 사올 수 있는 거 이제. 근데 그것이요, 만약에 아주 넓으면 안 돼요. 그건 사업 주체가 과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95%라는 걸 여기서 힌트를 따. 95% 정도 확보한 사람은 그 진지성이라든가 또는 사업에 보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또 주택 사업의 공공성과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한 대지가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 5%보다 크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사야 됩니다. 강제로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해서. 그다음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몇 %까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몇 %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그 내용이 그것이죠. 726페이지 매도 청구권 주택의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즉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 이제 그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또 소송 진행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대표자를 선정할 때는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당연히 대표자가 진행한 소송 결과는 토지 소유자, 그 구분 소유자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4번 다른 것들은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봤다고 치고, 4번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 5%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상권 행사 같은 거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네요. 입주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래서 그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에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투시도 그랬죠. 그러니까 국장과 누가 지정할 수 있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시도. 그 요건은요. 파란색 부분 보시면 1번만 볼게요.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초과 한곳 받고, 다음 페이지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국장이 지정할 때는 이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다음에 양과라 3번 728페이지에요. 양과라 3번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해제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리고 정비기본계획 하는 것들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오늘 공부하게 될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1년 아니라 어떨 때는 뭐 몇 달 만에 그 시장이 아주 달아올랐다 식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년, 5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검토해야 됩니다. 1년마다 검토, 투기과열지구. 다음 페이지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도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그랬죠? 국장이 정하는데, 거기는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는데, 과열지역 역시 위축지역은 뭐 이거 지정될 가능성도 높고, 따라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과열지역에 역시 분양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그리고 구매택은
10대 1 하는 말 있죠? 729페이지 파란색의 1번의 가에 5대 1, 10대 1 있습니다. 역시 그거 봐주시고. 다음에 731페이지 분양권 전매 제한.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은 전매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공부한 세 가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래서 전매를 못 하는데 그 전매 제한 기간이요 10년 범위 이내입니다. 세 번째 줄이죠? 10년 범위 이내. 그 주택이나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그런데 상속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은 뭐 다 된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줄에 있죠, 괄호 안에.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제외한다. 전매를 못하고 당연히 전매 알선도 안 되는 거예요. 중개사들이 그 알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전매 제한되는 것들이 1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며칠 전에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다행히 끄기 전에 잠깐 봤는데 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전매 제한 기간을 좀 늘리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일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좀 보시고. 그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연도 같은 거 몇 년단 제한되는가 이런 뜻 잘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가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것도 제한되는 것이 원칙.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외는 안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역시 그 예외도 너무 어려워서 안 봐도 되겠어요. 4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 법이 만들어졌는데 좀 엉성하게 잘못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주택까지 제한한다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 요건이 아주 그러니까 제한할 필요성이 강할 때 제한해야 되는 건데 분양권 말고 주택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공택지 아닌 그냥 양산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뭐 분양권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주택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거의. 1번과 2번도 주택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분양권만 제한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4번을 주택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의심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4번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보여져요. 자,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나중에 주택까지 제한될 수 있다. 이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거 관련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순환 때는 뭐 참고 삼아서 한번 봤었는데 2순환 때는 이제 참고 삼아도 안 보겠습니다. 734페이지 전매 제한의 특례인데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또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죠.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러한 주택을 전매를 못하는데도 일반적으로 전매를 못하지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규제하는 것들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요. 투기를 단속하는 거예요. 투기. 실제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주택법의 이런 규제의 목적입니다. 주된 목적. 이거를 전매하더라도 투기라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대원 1,000원이 뭐 취직이라든가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라든가 결혼 등의 취약 등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주택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죠. 뭐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가지고 다른 데 집을 사도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때는 전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분양권도 필요 없죠.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이 아니고 해외로 이사를 가세요. 더더군다나 팔 수 있어야 되겠죠.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해야 된대요. 그때도 전매할 수 있고요. 또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게 됐대요. 상속을 언제 받을지 내가 알 수가 없죠.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을 받게 됐어요. 그 집으로 이사 갈 때 여기 있는 것들 팔더라도 상관없겠죠. 이거 투기 목적으로 상속을 강제로 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 신문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 말고는 내가 상속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분양권 취득했는데 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때 입주했는데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사 가면 되죠. 아까 앞에서 상속된다는 것은 여기는 주택을 상속받는다는 말이고 여기서 상속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이걸 판다는 거고요. 남한테. 헷갈리면 그냥 상속은 다 된다 하면 돼요. 또 이제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이혼 안 해도요. 혼인 중에 여기 있는 것을 일부를 증여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발할 때는 이혼해야 돼요. 혼인 중에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공매도 있어요. 여기 있는 주택이 입주했는데 이 사람이 중도금, 잔금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못 갚아요. 원금도 못 갚아요. 그럼 경매할 수 있죠. 경매하게 됐을 때 경매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마땅한 임자에게 팔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죠. 경매하면 제대로 못 건지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되는 건 이건 너 전매 제한 기간이니까 경매 말고는 팔면 안 돼. 이러면 되겠어요? 팔 수 있어야 되겠죠? 팔 수 있고. 또 뭐 아까 상속받은 주택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가 주택을 공익사업 수용을 당했는데 그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주택을 공급받게 됐대요. 그랬을 때 그 주택으로 이주할 때도 이거 팔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팔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팔 때는요, 사업 주체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채권자도 변경되지만 채권자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입주한 사람들 또는 분양권 가져갈까요? 이 분양권은 사업 주체에게 나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사업 주체에게 그에 대한 상환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이기도 해요. 근데 채무를 마음대로 남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다. 채권자 동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빌린 돈 아무한테 막 양도할 수 있어요? 이전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채권자 동의 받아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돈 빌리고 쉽게 돈 빌리면 막 뭐든지 빌려가지고 양도 막 시키면 되죠. 노숙자한테. 그러니까 사업주체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 하는 말 있죠? 사업주체의 동의가 괄호 안에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하는 말이 있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그런데 좀 많이 떨어졌네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주체의 동의. 그것도 체크하시고. 사업주체 동의는 시험에서요, 그냥 괄호 안에 맞는 말 나올 겁니다. 아니면 다른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아니면 사업주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사업주체 동의하는 것이 답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얘가 답은 아닐 거예요. 얘는 그냥 맞는 말 나올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음의 요건들 1.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수도권으로 이전한 거 안 됩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경상남도에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정우택 입주해 살고 있는데 아직 전매 제한 기간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부산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간다. 이럴 때는 팔아도 됩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그런데 서울로 이사 간다 할 때는 안 돼요. 그 전매 제한 기간에는 못 팝니다. 수도권으로 이사 갈 때는 안 됩니다.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한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몇 년?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이럴 때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입주하러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능하고요. 5번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하는 말 있죠?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권 이런 것들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의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 공매 되는 경우 이때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를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부 하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전원 나와야 돼요. 세대원 누구요? 전원.
그래, 외국 체류할 때는 몇 년? 2년. 2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있었죠? 싼 거. 그를 이제 누구한테 내가 불가피하게 외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팝니다. 이럴 때도요, 한국토지택공사가 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토지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그걸 자기들이 사갈 수가 있어요.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그 이득이,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쌀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팔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국토지택공사가 나한테 팔아라 하면 한국토지택공사에게 팔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서.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내가 칠판에 써드린 것들인데요. 좀 이따 보겠고, 이러한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저당, 아까 주택 상환사채 5억짜리 돈이 없어 필요할 땐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릴 수 있어요. 상속이나 저당은 됩니다. 상속 저당은 되고, 그리고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양도 양수를 알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서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양도 양수해서도 안 되고, 주택을 거기 있네요. 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것은 조합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거주한 사람부터 이런 것들을 양도받는다. 합법적으로 양도될 수도 없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양도받는 거 안 됩니다. 입주자 저축증서상의 우선순위, 주택 상환사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억에 무허가 건물 하는 게 있죠? 건물 하는 말 나오면 다 양도 양수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무허가 건물 철거해야 되죠? 그럼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딱지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그 사람 신분, 영세미라는 신분 때문에 그걸 공급한 것이지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무허가 철거하는 말에서 다 부서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다들 그런 거 세입자라든가 철거민에 대한 대책으로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을 전매하면 된다,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위반했을 때 효력,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부당하게 양도했다. 그럴 때는 그런 저 위에 있는 지위 있죠, 자격, 지위라든가 증서라든가 사채라든가 이주 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하는 것들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될 수 있고, 또 공급계약 이런 것들이 부당한 양도에서 공급계약이 체결됐더라. 그럼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환매권 할 말 있죠? 환매권. 자, 이러한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입주를 그 주택을 부당하게 소유하게 됐을 때는 그 주택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법이 정한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그 주택을 사업주체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하는 것을 뭐라고요? 퇴사거나 퇴사하는 것. 환매 그렇죠? 환매.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환매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참고해서 한번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온정을 베풀지 않아요. 퇴거 명령 할 수 있어요. 퇴거 명령. 주택 가격을 지급한 경우에 주택에 거주한 자에게 퇴거, 입주한 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고, 향후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까지. 자, 순서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해하고서 책 몇 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건물 철거하는 게 있었고요. 이주 대책이 있었죠. 이주 대책.
자, 이런 것들을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는 것들 다 됩니다. 상속, 저당은 돼요. 주택상환사채를 상속한다. 주택상환사채를 저당 잡힌다. 돼요.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 조금 이따 이제 그 양도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도 아까 여기서 전매 제한 풀리는 거 있었죠? 그와 유사하게 이것도 이제 불가피할 때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양도, 양수했다 그러면 무효시킬 수 있고요. 실제로는 A가 이 권리자인데 B가 뒤에 숨어서 돈을 대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얘가 못해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공급계약 체결하겠죠. 근데 이게 들통났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무사히 입주했습니다. 입주. 여기에 누가 입주했어요? A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B가 살고 있겠죠. 이게 B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또 여기서 적발됐어요. 그러면은 이 구입자금을, 주택 구입자금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면 그 주택을 사업주체가 되사한 것으로 본다. 환매. 했었죠?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겠죠? 기간을 정해서 퇴거명할 수 있고 앞으로 A, B 둘 다에게 대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주택 청약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고요. A, B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 공급설 교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한다는 거 이것도 다 봐주시고 739페이지 리모델링이네요. 리모델링. 앞에서 본 내용이 있고 조금 새로운 내용이 안에 몇 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서 아까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 그랬는데요. 대수는 몇 년 그랬죠? 10년. 증축은 15년 그랬죠? 15년. 다음 페이지 보시면 740페이지에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나에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얼마 이상의 결의가 필요해요? 75%. 이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겁니다. 75%. 책에 80% 돼 있죠? 그 80 안 고치면 75로 고치고 740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에 80% 하는 말인데 75%로 고치고 75%. 그리고 각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 얼마? 50%. 좀 법이 좀 잘못 고쳐졌는데 5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한 동만 한다. 그럴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조합 설립인가에서는 3분의 1.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4분의 3. 아까 조합 만드는 거 준비 단계. 마찬가지잖아요. 조합 만들 때 처음 설립인가 더 쉬운 예로 설립인가 할 때 얼마 있으면 돼요? 80% 있으면 설립인가 맞잖아요. 만약 주택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조합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여기 조합 설립 인가할 때 80%.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얼마 있어야 돼요? 100%. 소유해야 돼. 소유. 주택건설 소유, 대지 소유해야 돼. 여기 소유라는 말은 당연히 이걸 다 가져야 된다. 어떤 분들 그렇게 물어보신 계세요. 100%란 말이 책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주택건설 대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은 100%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건설 대지 100. 이게 주택건설 대지잖아요. 이걸 소유를 해야 된대요. 그럼 100%란 말이지. 다른 말이 있을 때 100% 안 돼. 근데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만 95, 80%만 확보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근데 혹시 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할 때는 95%를 확보하라는 말이고. 그건 예외고. 여기 이건 원래 일반적인 절차는 주택 조합 설립할 때는 40.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100%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시험 안 나와요. 안 물어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3분의 2, 4분의 3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할 때는 이렇게 이제 준비 단계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주택건설 사업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이때는 요건이 이제 가중되죠. 이렇게. 그래서 4분의 3이 몇 퍼센트? 75%. 그냥 이거만 또 자꾸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까먹으니까 말씀드렸어요.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얼마? 75%. 근데 조합을 만들면 이처럼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인가를 받아라고 뭐 규제를 합니다. 근데 대신에 75% 찬성만 있어도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합을 안 만들었다 이럴 때는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리모델링 못합니다. 아파트 한 동이 있는데 거기에 30명이 살고 있어요. 30세대가. 근데 조합을 만들면 75%만 찬성을 해도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찬성해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 밑에는 다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약에 리모델링 할 때도 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그 주체를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입주자, 사용자 이 정도 보시고, 조합이 아닐 때는 항상 전체 또는 전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도 뭐 입주자, 소유자 표현이 다른데 입주자와 소유자가 같이 쓸 때가 있고 달리 쓸 때가 있는데 그것도 구별하는 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조합이 아닐 때는 전체 이렇게 맞추고, 조합이 할 때는 몇 퍼센트? 75% 그랬습니다. 743페이지 좀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전체 절차는 아니지만 뭐 어렵지 않은 것들이 또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대수선할 때는 고치는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거 고치겠죠. 증축할 때는요,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을 더 넓히면 안 되겠죠. 안전해야 돼요. 여기서는요, 재건축에서도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은 거의 노후 불량 건축물인가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얘는요, 증축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진단 해야 돼요.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한다 이럴 때는 훨씬 더 건축물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때는 상세 안전진단까지 해야 돼요. 2차까지. 재건축에서는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한 것을 특광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보고서를 지출하면 특광도지사가 의심스러울 때만 안전진단 검토 의뢰했는데 여기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안전진단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직 증축형 한다 이럴 때는 또 더 유명하죠. 상세 안전진단을 또 한번 해야 돼요. 743페이지 4번에 1번. 증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 하는 건 다음 페이지. 양괄호 4번, 양괄호 3번부터 한번 볼까요? 3번. 두 번째 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내려지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재건축 리모델링과 증축형 리모델링에 있어서 안전진단에 왜 하는가, 목적을 달리했죠.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은 만약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재건축을 해야겠다, 이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기 때문에 더 쓰는 것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증축에서의 안전진단은 증축을, 천재도 상관없지만 증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 안전진단이고, 그래서 3번 아실 수 있겠고, 상세 안전진단 하는 말 있죠? 무슨 리모델링 할 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비용부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안전진단 한 거니까. (746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게 되면 또 그 지역에 사람들 많이 오죠. 세대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정비 사업할 때도 그것을요, 한꺼번에 하게 되면 커다란 주택에 대한 주택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돼요. 역시 리모델링도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어느 한순간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커다란 혼란 발생할 수 있죠. 그 지역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든가 주변의 기반시설의 영향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근데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하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많겠어요? 재건축 재개발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재개발 재건축 수요만큼 강하지도 않고 아까 세대수의 15%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크게 않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만 해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도 10년 동안 멀리 봤더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곳들이 몇 개 없더래요. 그럼 수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얘는 그 중요도는 뭐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근데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하는 것도 여러분들 외우는 거 부담돼요.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 아시고요. 얘는 수립을 한다면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그리고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가 하는 것도 부담되니까 그냥 그건 제외하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계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게 양과로 2번에 있네요. 있죠? 10년 단위. 다음 페이지 747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주민 공람은 며칠? 여기 14일입니다. 기본 계획이니까 14일. 자, 다음에 748페이지 맨 밑에 재검토 몇 년? 5년마다 재검토 보시면 되겠고, 751페이지 2시를 많이 지나치진 않을 테니까 좀만 힘내시고, 뭐 무한정 하진 않을 거예요. 좀 늦게까지 하면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늦진 않을 겁니다. 조금 할 거니까 마지막 힘내시고. 751페이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본래 우리가 재건축에서도 아파트에는 아파트도 가지고 땅도 가졌다 해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하는 말이 왜 나왔는가 배경을 봤는데,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은요 분양 받는 사람에게 공급을 하는데 토지는 사업 주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토지 소유권은 안 넘겨줘요, 분양받는 사람에게. 건축물만 넘겨주는 거예요. 주택만 넘겨주는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근데 그 임대차 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40년 이내로 한다 해서 40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40년 이내로 한다.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 건축주택이 그대로 있을 수 있죠. 계속 있게 되면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75%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또 기간도 얼마 이내에 해야 되겠어요? 40년 이내. 자,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이고 갱신을 하는 경우에 역시 4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753페이지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재건축이란 말이 나오는데, 임대차 기간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건축물을 다시 또 이 주택을 노후 불량이어서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도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죠?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 그리고 주택은 입주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가 여기 없는데, 그럼 누가 뭐 조합을 누가 만들고 사업을 누가 해서 누가 분양받을 것인가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게 되는데,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봐야 돼요? 건축물 소유자를 봐야 돼요? 토지 소유자를 봐야 돼요?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겁니다. 제가 재정비하는 것은, 그 정비 사업에서 건축물을 정비하는 것은 건축물 소유자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당연히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관 1번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집합 네 번 죄송합니다. 양관 2번 보시면 양관 2번 753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양관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 소유자를 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본다. 그렇게 정도 하나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테마 하나 남았습니다. 주택 자금, 주택 상환사채 한 몇 번만 하면 되겠네요. 주택 상환사채는 얘가 발행합니다. 얘하고 얘. 공통점이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사자가 들어가 있지만 안 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등록사업자, 주택상환사채. 그래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증서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밖에 못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얘는 발행 못하고요. 그리고 등록사업자 그것은 개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법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법인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회사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는 뭐 몰라도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좋게 여기 사 들어간 둘 얘는 빼줘야 돼요. 조심할게.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채권 발행해서 이 돈을 빌려서 나중에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상환기간은 3년 이내.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상환기간이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시키는 것까지 3년이 아니고 공급계약 체결하는 기간까지 3년이면 됩니다. 이거 발행해서. 언제까지 모르더라도 상환기간 몇 년 이내? 3년 이내야 됩니다. 주택상환세는 3년 이내.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임자가 정해져 있겠어요? 아무한테나 넘겨도 되겠어요? 정해져 있죠? 아까 이거 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양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택상환세. 그러니까 무슨 증권이요? 기명식 증권. 무기명식 아니죠. 무기명식은 뭐만 무기명식이죠? 어디가 무섭다고요? 도시가 무섭다? 시골이 무섭다? 도시가 무섭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채권만 무기명 채권이냐. 무기명 채권. 그렇죠. 그리고 이처럼 돈을 빌려서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할 때는 못 믿을 자가 항상 있죠. 지급 보증 받아야 되죠? 그럴 때 한국공사입니까? 등록사업자입니까? 등록사업자. 이렇게 지급 보증까지 받았고요.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토지상환채권이 무효가 되겠어요? 유효하겠어요? 유효하다. 저 사업도 계속할 수 있고 또 지급보증도 받았어요. 유효하다. 자, 이렇게 알면 되네요. 1. 발행자 받고요. 니은 승인 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면 국장 승인. 발행 방법은 기명식 증권 그랬죠? 기명증권. 상환기간 몇 년 초과하면 안 돼요? 3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다음 페이지.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채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지급보증 같은 거 말씀드렸고요. 왜 그런가? 양도나 중도해약. 주택상환세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는 것이 원칙.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싹 이사간다. 다른 행정구로 다 이사간다. 외국에 2년 이상 체류한다. 이런 데 있을 수 있죠.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 이전한다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세 가지는 전매제한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갖다 유추해서 찾으시면 돼요.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여기서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 지금부터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여기서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매 제한은 해당되지만 여기 해당 안 되는 것을 시험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내더라도 전매 제한에 해당되면서 여기서도 해당되는 것 수준에만 돼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만 잘 공부하시면 거기서 틀리지 않으면 돼요. 2년을 3년, 뭐 1년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일부로 바꾸나 뭐 이런 정도만 낼 겁니다. 내더라도. 명의 변경 기명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양도 못한다고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양도할 수 있죠. 명의 변경하려면 이름을 써줘야 돼요. 기명식이기 때문에 사채원부나 채권증서에 그 성명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읽으시면 되겠고 상환은 되네요. 몇 년 이내 아까 3년 봤죠? 3년 이내 상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는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